네, 국제무역의회 3주차 강의 국제무역 정책에서 무역진흥 정책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무역진흥 정책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국가가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수출을 증대하고 또 수입을 적게 하고 또 수입을 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무역을 이렇게 많이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무역진흥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일반적으로 또 그 국가가 어떤 무역진흥 정책을 하는가 이런 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자국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무역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 정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 정부에서 굳이 막 이렇게 뭘 도와주지 않더라도 다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사실 그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그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이나 관세나 뭐 아니면 관세 비관세 장벽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국내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역을 하려면은 무역을 할 사람들이 또 국내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물론 대학에 글로벌 통상학과 같은 그런 학과 전공하는 학과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워낙 이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엄청난 그 무역에 그 필요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문적인 무역 인력을 더 양성할 거냐 이런 문제들, 또 전시회 이런 걸 이제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도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제도적인 거,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뭐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품이 어떤 나라에 수출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밖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외교 정책을 하고 협상을 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 자유무역 협정을 많이 체결을 했죠.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에 나가서 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그런 그 고속도로를 깔아주기 위해서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무역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역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진흥 정책에는 뭐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보면 수출 장려금 제도, 이건 뭐 옛날 뭐 100년 전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막 장려금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게, 낮춰서 수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수출 장려금 제도고, 그 다음에 관세 환급 제도. 관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물품을 수입한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관세를 다시 그 환급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무역진흥 정책이고요. 보세제도, 아까 그 얘기했었죠. 관세선을 지나오지 않고 항구 같은데 이게 자유무역지대나 이런 걸 해놓는다고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100% 들어와서 거기서 가공돼서 다시 재수출한다. 그럴 때는 굳이 뭐 세금을 냈다 다시 또 환급받고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세구역 내지는 자유구역, 관세 자유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항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구 전체를 자유항으로 만들게 되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아무 제약이 없이 원활하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홍콩 같은 데는 자유항 아닙니까? 홍콩에는 관세가 없죠. 그래서 홍콩 같은 데는 자유롭게
그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보상제도, 한 나라의 국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리한 가격으로 무역을 했을 경우 그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것을 그 수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낮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든지, 뭐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없었다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진흥기관 설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코트라가 1962년도에 이런 무역진흥 정책을 직접 이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무역진흥기관을 만들었어요. TPO라고 합니다. 약어로 트레이드 프로모션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무역 진흥을 하려면은 코트라 같은 데는 지금 거의 130개 도시에, 전 세계 130개 도시에 그 사무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은 외국에 나가서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그 사람들이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무역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도와주고, 또 현재 시장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바이어도 찾아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트라라는 그런 전문기관 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년도에 만들어져서 코트라가 거의 지금 이제 뭐 60년이 돼 가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무역진흥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코트라는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에 제트로라는 게 있었는데 제트로를 벤치마킹해서 코트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뭐 우리 대한민국 코트라가 뭐 제트로보다 더 많은 역동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에 이런 무역진흥기관이 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있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에는 CCPIT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이드라는 거, 그 다음에 홍콩은 HKTDC. 그래서 각국에 이제 무역진흥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하는 그 일들은 조금씩 좀 차이는 납니다. 뭐 홍콩 무역발전국 같은 데는 이제 전시장을 대규모 전시장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그 국제 무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걸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국의 있는 무역진흥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무역진흥사업 유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마도 1960년대 초에 이제 62년에 코트라가 만들어지고, 사실 뭐 그 전부터도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뭐 50년대에도 무역하고 있었죠. 안 했던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수출을 박차를 가하고 무역을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무역진흥기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초기에는 코트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트라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역진흥기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뭐 열거해 놓은 것들은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뭐 정보 수집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그 무역진흥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좀 열거해 놓은 겁니다. 뭐 심지어 방산물자를 어떻게, 방위산업 물자를 수출할 거냐, 아니면 그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를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일본이 반도체용 그 소재를 수출 규제하겠다 하니까 막 코트라가 나서서 여기저기 또 다른 나라에 뭐 없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뭐 코트라가 같이 합심해 가지고 그 마스크 재료를 국내에 들어오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공급처를 발견해 주는 일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콘텐츠 수출 이런 것도 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화상 상담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코트라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 GTAP 사업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하는 그 무역진흥 사업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무역의 현장, 무역 실무를 직접 체험을 하고 또 그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을 도와줌으로써 무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역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무역 정책들이 누가 그걸 다 하느냐? 코트라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의 대한민국의 무역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를 모두 거의 다, 모두는 아니고요. 거의 다 한번 교수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런 이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중앙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고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보면 경제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뭐 코트라를 비롯해서 농수산식품유통 AT센터라고 그러죠. 무역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등 해서 수많은 이런 이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있고 또 이제 금융기관들도 있죠. 또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 벤처 투자라든지 뭐 자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공공기관 산하 중앙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산하에는 조금 다양한데요. 이제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가 이제 수출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고 비슷한 일들도 하거나 아니면 인재 양성 이런 걸 하는 이제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사실은 무역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간단체로서는 제일 이제 무역과 직접적 관련 있는 단체는 이제 한국무역협회죠. 키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이제 기관들이 그 우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무역과 산업의 그 지원 기관이고 특히 이제 여러 협회나 업종별 협회나 어떤 진흥회, 연합회 그런 것들도 이제 무역을 도와주는 일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KT넷이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활발하게 우리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에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 있어요. 서울은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인천 경제정보 테크노파크, 부산 경제진흥원 등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 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어요. 이 경제통상진흥원들은 코트라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런 산업무역 지원을 하는 진흥기관에 여러분들이 혹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공적인 기관에서 일을 취업하고 해서 일하고 싶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기관들에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지금 중앙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있던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제 분산돼서 내려갔죠. 내려간 지가 뭐 거의 한 7, 8년 이렇게 돼 갑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이제 교수가 이걸 한번 모아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눈여겨보고 이런 자기가 하고 어디가 맞는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 지원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초가 되겠죠. 그때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1972년에 매일경제신문에 호랑이는 죽여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쥐는 죽어서 달러를 남기던 시절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쥐를 잡아서 그걸 그 가공해 가지고 쥐 가죽을 선진국에 이렇게 수출했다. 그걸 무려 7월 말에 뭐 2,400만 달러에 수출을 했다라고 그렇게 2,400만 달러면 그 당시로서는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72년도면 우리나라 수출이 아마 한 뭐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때 같은데 그때 이렇게 많은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만은 교수가 아마 고등학교 때 같은데요. 그때는 그 쥐잡기 운동, 전국 쥐잡기 운동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쥐가 또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막 곡식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전국에서 뭐 쥐를 잡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잡은 쥐를 쥐 가죽을 벗겨서 그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뭐 그 가죽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그 고급 그 저기 저 퍼 있죠. 그러니까 뭐죠? 저 모피 의류나 아니면 그 고급 그 양장의 그 겨울 옷의 안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국 쥐가죽을 수입해 가는 바이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죽이 털이 벗겨지면 안 돼서 이게 집에서 사는 쥐가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코테라 직원들도 쥐를 이제 뭐 그 수집하러 지방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했다라고 그런 선배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때 오줌을 막 대량 수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73년도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면 이제 오줌에서 카이네이스라는 그런 효소를 뽑아서 일본에 그 혈전병 치료제 등으로 이제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주식에서 녹십자가 그 전국에 이제 이런 걸 오줌을 수집해서 거기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연간 뭐 5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런 엄청난 기사죠. 네, 그런데 그때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죠. 청소년 남자의 신선한 오줌이라야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 그런 시점에 보면은 참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처럼 들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에 정말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문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차에는 국제금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